안녕하세요. 경미유치원의 안경 선배입니다. 지난 1교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별도로 문제를 읽어드리진 않고 바로 문제를 풀 예정이니까 문제를 풀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출력이 가능한 사이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인터넷 등기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는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료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일반적인 매각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입찰 보증금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감정가 7억 7,500만 원짜리가 1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3억 7,975만 원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보통입니다. 다만 재매각일 경우 최저가의 20% 혹은 30%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매각 조건이라는 얘기를 했으므로 최저가의 10% 이상의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쓰는 부분은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써도 되므로 3번도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굳이 보증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3번과 4번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에 입찰 보증금을 제출할 때는 수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5번이지만 실무에서는 3번이나 4번 금액으로 맞추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제는 등기부등본 성립일자를 나열한 것인데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대표적인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배당 신청한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을 텐데요. 등기부등본을 성립일자별로 나열한 것에는 근저당과 가압류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위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뭘까요? 바로 근저당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으로 4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낙찰 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와 다르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선순위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 1번과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내용을 새로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뜻합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죠. 2번 살펴보시면 대항력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그 주택에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살고 있다는 부분은 시건장치를 통해서 내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점유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어야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대항력이 성립은 했으나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한다. 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합니다. 4번 채무자와 임차인이 같은 경우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임차인이 같다는 경우는 채무자가 곧 점유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항력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이 한번 성립되면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했던 계약, 점유, 전입신고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 깨지게 돼서 더 이상 그분은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대항력이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나 존속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옮겼더라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2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주와 구두 합의를 거쳐 잠시 전입을 뺐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전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해당 주택에 가구나 짐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점유란 직접
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문이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이 집이 점유하고 있다 아니다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 정기일 전까지 거주 중이나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했다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전입을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항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해당 주택에 가구나 짐이 그대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의 종속 요건 중에 하나인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봐서 5번도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과 5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번 권리가 성립된 날짜 순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네, 우선 변제권은 맛집에 줄 서는 번호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당받을게요 라고 손을 드는 그 순서를 정해주는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3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 권리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항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우선 변제권은 먼저 배당받고 나갈게요 라고 둘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 성립 요건과 같은 요건일까요? 성립 요건과 비슷하죠. 다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5번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즉시 나타납니다. 다음날 0시인 것은 바로 대항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되고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이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만 한다면 최대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아까 대항력이란 뭐였죠? 적법한 계약, 점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 이렇게 세 가지였죠. 하지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은 굳이 대항력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고요. 소액 임차인이기에 대항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만 전입이 되어 있다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권리가 있더라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배당 요구는 해야만 합니다. 자, 5번 최우선 변제 금액은 낙찰가와 상관없이 배당된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낙찰가의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바로 낙찰가의 2분의 1인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등기부등본을 성립일자별로 나열한 유료 경매 사이트 정보 중 일부입니다. 만약에 1억 6,1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인수해야 할 금액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선수인이 임차인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기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가정하에 살펴봐야 합니다. 낙찰 금액이 1억 6,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경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권리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 물건지 부동산 방문을 통한 시세 조사였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및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로서 권리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찾기. 기억하시죠? 5가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 그 부분이 권리 분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 권리 분석.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인수되는 권리 찾기.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유치권 같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찾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5번 시세 조사는 권리 분석에 해당하진 않지만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표를 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그 다음 12년 3월 29일에 있는 근저당. 네,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권리죠. 을 16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의 요약사항으로서 말소 기준 권리를 친절하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다. 그리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역시 없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는 큰 이슈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기를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점유자는 바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아예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금액이 가장 큰 을 16-5의 3억 5,1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그 금액의 크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립 일자별로 정해집니다. 3번 말소 기준 권리 중 가장 우선순위는 국세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하면서 국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데요. 당해세인 국세의 경우는 특별 우선 채권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함께 가장 먼저 배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처럼 채무자가 점유자이거나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는 낙찰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낙찰자가 3억 원일 경우 최선순위 설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익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 보시면 권리금액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의 권리금액이 3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차액 5,1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낙찰자가 1억에 받던 2억에 받던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한 빚은 채무자를 쫓아가는 것이지 낙찰자를 쫓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이 남았습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며 성립 여부 또한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는 권리이다. 네,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립 여부는 낙찰자가 직접 판단하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모의 입찰고사 2교시를 마쳤습니다. 문제나 해설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